네, 삼품 모닝 라이브 오늘 류종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자율주행 차요? 네. 그러니까 운전 보조 정도는 해봤는데 네. 자율주행 차 한 번 예전에 그 좀 시험 삼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 할 때 네네. 그 일산에서 음. 파주까지인가? 하여튼 거기 좀 도로가 좀 널찍하게 좋잖아요. 그쵸. 그게 한 2014년, 5년? 엄청 옛날이네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뭐 현대자동차인가에서 제네시스를 아마 그 자율주행차로 만들어 갖고 네. 몇 개 이제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 핸들 이렇게 막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네네. 지금 요즘 근데 그때 기술에서 크게 더 좋아지지도 않은 것 같고 원래 엄청 빨리 막 발전할 것 같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약간 정체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전까지는 네. 굉장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됐던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CES라든지 이런 뭐 국제 박람회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강조를 했고 테슬라도 지금 되게 인기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엔 자율주행이었잖아요. 네. 한 25년, 23, 4, 5년쯤 되면 그냥 운전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율주행 자체가 조금은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게 상용화의 정체기를 겪고 있어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 개발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상용화라는 거는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뭐 아직까지 기술이 99%까지 왔더라도 나머지 1%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려면은 네.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차는 뭐 5천만 원인데 자율주행 옵션을 하면 1억이다. 5천만 원 차를 1억 5천에 사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아직까지 센서라든지 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비싸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라이더 하나만 해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막 몇 개씩 달아야 되고. 몇 개씩? 네. 하나만 달아서는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완벽하게 하려면은. 예.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차 값보다도 부품값이 더 비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가격도 낮춰야 되고 기술도 좀 높여야 되고 또 무엇보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법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그건 그렇겠죠. 네, 네. 보험도 없고.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많이 왔어요, 진짜? 기술적으로 만약에 자율주행차 완벽한 거 한 대만 만들어라. 네. 그러면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국내 스타트업이라든지 외국의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도 많이 돌리는 차들이 대당 한 2억에서 3억 싸게 만들면 비싸게 만들면 한 10억 정도 대당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 차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여기 돌발 상황 생기고 네. 그런 거 다 피해 가고 네네. 그럼 사람보다도 훨씬 인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냥 지하로서 우회전 좌회전 다 하면서 저 신호등 서고 이런 거 다 한다고요? 그런 거는 지금 웬만한 차들도 다 하죠. 지금 그래요? 예, 2, 3억 정도면은 그 정도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고요. 진짜 사고가 안 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10억 정도 들이면은 만들 수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어디가 좋을까? 저 이태원 뒷골목 같은데 네네. 그런데 들어갔다가 앞에 막다른 길이라 후진 같은 거 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으로 넣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거 진짜 어려운데. 네, 그쵸. 이게 뭐, 이게 이 완전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치면은 나는 뒤로 빠져줘야 네. 되고 뭐 그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긴 있어요. 아니면 대신 싸워주나? 얘가? 빼세요. 이쪽이 일방이에요. 뭐 이런 거 안 해주나? 스피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네, 기술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고를 낼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지금 운전을 맡길 때는 나보다 운전을 잘해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도 뭐 기술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를 내놓을 것들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들도 이걸 내놨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덤탱이를 내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려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단 경제성 하나가 큰 문제고 하나는 이제 남은 1%. 네. 그리고 이제 법제도.
네네네. 근데 자율주행 차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워낙 시장성이 커요. 돈이 되는 그렇겠죠, 시장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쉽게 네, 말하면은.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그 KPMG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20년도 때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71억 달러, 약 한 9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5년 뒤인 2035년이 되면은 1조 1,204억 달러, 1,400조 시장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몇 배입니까 이게? 10조라고 쳐도 한 150배는 넘네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완성차도 들어가 있고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 부품도 들어가 있고 뭐 보험도 들어가 있고 모든 걸 다 합친 시장이긴 한데 뭐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자체를 얘기가 이제 거의 가져가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모두가 다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뛰어들었잖아요. 사실 예전에 네. 구글 웨이모도 있었고 뭐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 맨날 뭐 어디 샌프란시스코인지 어딘지 시애틀인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피닉스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돌아다녀요? 네,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돌고 있죠. 데이터 모으면서?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한 작년부터는 이제 운전석도 비운 채로 지금 달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운전석도 비운 채? 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그 웨이모 차량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웨이모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이 제규어 아이페이스라고 하는 이 전기차 기반으로 한 차인데요. 여기에 뭐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팬더라든지 윗부분에 보면 이게 라이다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라이다가 이제 360도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달려 있는 것도 이제 위에 보면 지붕에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이제 다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센서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있고 지금 팬더에도 달려 있는 거는 이제 측면을 되게 보는 게 어렵거든요.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금 되게 화두 중에 하나가 얼마나 센서를 정확한 위치에 잘 붙이느냐인데 그걸 또 웨이모가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바퀴 위쪽에 살짝 저 튀어나온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뭐 화면으로 귀처럼 잘-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차가 지금 실제로 지금 뭐 피닉스 쪽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무엇보다 제일 놀라운 거는 사람을 안 태우고 벌써 서비스를 한 지가 쉽게 말하면 운전석을 비운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게 벌써 100만 마일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웨이모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네. 네, 뭐 이미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고 있고 뭐 또 다른 거는 이제 GM의 크루즈라고 하는 차도 있거든요. 또 네? 준비를 하나 했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돌고 있죠. 뭐 이렇게 달았어 얘는? 위에 지금 달려 있는 거 하나에 2천만 원짜리 센서입니다. 저게 하나에 지금 예. 몇 개 다른 거야 지금? 동그라미 막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3개가 지금 보이고 있고 제가 알기로 8개인가 아마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모양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GM의 이제 볼트라고 하는 볼트. 전기차를 기반으로 만든 차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차도 실내에 아예 스티어링 휠을 빼버리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대시보드로 만든 상태로 달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 법상? 법상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안 됐는데 그걸 또 다시 통과가 됐어요 몇 년 뒤에.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기도 모든 걸 빼버린 로보택시를 돌릴 거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수집 겸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GM에서 애물단지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게 네. 하루에 20억의 손실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하루 20억 손실이 왜 나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공짜로 지금 돌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돌리면 돌릴수록 그렇겠죠. 손실을 입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연간 몇 천억의 지금 손실을 보면서도 GM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시장도 이제 뭐 몇 군데에서 독과점을 하겠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현대차도 저런 거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좀 약간 평가절하를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좀 가까울수록 좀 막 뭐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있어요. 예.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네. 1995년부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을 했고 아마 타셨던 차는
저 2015년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HDA 처음 아시죠? HDA. 예. 그거 개발할 때 만들었던 아마 제네시스 자율주행 차였을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HDA라는 용어도 없었고 네. 그냥 자율주행이라고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나중에 HDA라는 이름으로 달리면서 나중에 서비스 그 옵션으로 그 부착됐던 그 기술에 대한 이제 그 개발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름을 날린 거는 2017년도 때 네. 미국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CES에서 야간 자율주행을 했어요. 야간이 더 힘들어요? 야간이 힘들죠. 야간에 왜 힘드냐면은 네. 빛 번짐도 많고 빛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어두울수록 조도가 낮으면은 카메라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어렵고 하긴 또 또 빛이 많잖아요. 마주오는 차가 저 상향등 한번 그쵸. 눈뽕 한번 쏴주면 그렇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눈뽕 맞으면은 순간 움찔하잖아요. 카메라도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걸 이제 최초로 그때 시연을 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 서울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 했었거든요. 그때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타고 넥소 차량 타고 막 했던 네.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좀 자율주행에는 진심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도 2020년도 때 이제 2조 5천억 정도 20억 달러 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합작 법인도 만들고 그랬고요. 기술 격차가 대충 어디가 제일 앞서요 지금? 테슬라요? 기술 격차 같은 경우에는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매년 평가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 내비건트라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고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올해 조사했을 때는 모빌아이라는 곳이 1등을 했고요. 모빌아이. 예. 모빌아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빌아이. 아니야. 구글이 아니라 뭐 그런 회사 거 아니에요? 모빌아이는 인텔 거. 인텔. 네. 아, 인텔 모빌아이. 원래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스타트업 회사였는데 여기는 이제 카메라 광학에 대한 인식 기술이 이제 거의 세계 최고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양산차 뭐 네. 벤츠, BMW, 현대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다스는 다 모빌아이 기술이에요. 아, 현재는. 자, 일단 네. 단어가 좀 어려울 수 네. 운전자 보조해 주는 거죠? 네, 운전자 운전 보조. 지원 시스템. 네. 운전자 지원이고 그다음에 네. 라이다는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네. 빛을 쏴서 거기에 대해 이제 주변 인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센서죠, 센서. 쉽게 생각하면. 레이더. 빛 광학적인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레이저 센서로 이제 인식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죠. 레이더는 음파를 활용한 이제 센서. 아, 음파 활용한 거. 네. 아,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계속해서 음파 보내면서 돌아오는 그 음파를 통해서 그렇죠. 앞에 뭐가 있나 뭐 무슨 상황인가 이런 거 이제 파악하는 거고. 네네. 또 있습니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는 잘 아시겠죠. 아, 카메라. 이 세 개가 보통 이제 센서의 이제 빅3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고 지금 원래 테슬라에 공급을 했던 업체예요. 카메라가 세계 최고라는 건 카메라 광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들어온 이미지를 잘 해석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죠. 두 개 다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소프트웨어에 좀 더 치중이 돼 있죠. 지금은 원래는 이 모듈 자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좀 더 많이 좀 인볼브가 돼 있고 네. 모빌아이가 이제 많은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모빌아이의 그런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주행, 그때 당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구현을 했고. 아, 그게 모빌아이 기술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테슬라 단독으로 하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빌아이 걸로 써서 잘 되다가 네. 예전에 첫 번째 사고가 한번 났을 때 흰색 트럭 앞에 네. 트레일러랑 박아서 사고가 났던 거 아, 있잖아요. 그게 모빌아이. 그게 모빌아이 기술이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우리 모빌아이 거 못 쓰겠다. 네. 우리 자체로 넘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모빌아이를 쉽게 하면 손절을 하고 근데 가려고 하니까 과도기잖아요. 과도기 네, 때 네. 필요한 어쨌든 그 반도체라든지 거기에 이제 프로세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엔비디아 걸 썼어요. 엔비디아 걸 쓰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랑 협력을 해서 자체 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체 기술력을 이제 높여서 현재 지금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된 건데 네. 어쨌든 지금도 모빌아이가 테슬라는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는 카메라만 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기술의 처음에 이제 시초는 모빌아이였어요. 모빌아이. 네. 모빌아이는 인텔에 나중에 인수가 됐고 지금 이제 2등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빅3 센서들 다 쓰고요.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가 이제 3등으로 작년에 평가가 됐는데
여기도 닿습니다. 바이두가 3등이에요? 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게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엄청나게 큰 글로벌한 그런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벤츠, 현대차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두가 갖고 있는 주행 데이터가 웨이모 다음으로 많아요. 구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고 5천만 마일인가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회사가 바이두예요. 네네네. 바이두가 그래서 3등을 했고 4등이 아까 그 볼트 이제 그 기반으로 했던 크루즈. 5등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속해 있는 모셔널입니다. 현대차가 되게 잘해요, 진짜. 네네네. 네. 이게 지금 뭐 기술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랑 서비스랑 뭐 그런 걸 모든 걸 다 합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용화에 좀 더 가까운 네네. 아니면 뭐 실질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건데 잘 보시면 15등에 이제 2021년도 15등에 테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내비건트에 대해서 좀 많이 그때 당시에 욕을 했었죠.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데 왜 이러냐. 뭐 그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붙이기가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러운 게 테슬라는 언제나 FSD 베타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베타. 최근에 이제 뭐 배포했던 베타도 버전 11도 11번째 버전도 베타예요. 아직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직도 테스트하고 있죠. 미국 북미에서만 지금 40만 명이 쓰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FSD를 40만 명이 쓰는데 40만 명이 지금 베타 테스터가 자발적으로 돼서 지금 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 웬만한 상황에서는 크게 운전자를 개입 안 해도 되는 거죠? FSD 정도면. 북미에서는 그렇죠. 워낙 이제 길도 좀 널찍널찍하고 주차장도 편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약간 그 인공지능 기능이랑 비슷한 게 네. 되게 러닝 쉽게 말하면은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에는 자율주행 그 테슬라가 많이 판매가 됐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기술 어떻게 보면은 수정도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도로가 좀 단순하잖아요. 국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 근데 아직까지 뭐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FSD가 제대로 뭐 작동을 안 하고 있죠. FSD 정도면 몇 단계로 봅니까 자율주행? 뭐 이거는 단계는 전문가들은 사실 레벨 4라고 말을 합니다. FSD가? 예, 레벨 4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레벨의 정의를 한 번도 하진 않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이걸 만약에 우리는 레벨 4입니다, 레벨 3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법 규제에 어느 정도 종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레벨을 말을 안 하고 레벨은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하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정해놓은 레벨이 있잖아요. 네. 레벨 1이 레벨 제로가 이제 옛날 자동차 아무것도 없는 거. 네. 레벨 1이 이제 예전에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속도를 정해놓으면은 그 속도로만 쭉 가게 되는. 네. 미국에서는 되게 빨리 도입된 기술인데 그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다스 기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의 보조 시스템이 결합적으로 운전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HDA라고 하는 기능이 고속도로에서 나를 도와주는 기능이잖아요. 내 차선 유지하면서 일정한 네. 속도로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차선 유지 기능, 앞차와의 거리 기능,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또 일정하게 가는 요 세 가지 기능이 섞인 게 합쳐진 거. 지금 레벨 2 기능이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레벨 2 플러스, 레벨 2.5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용어고 뭐 이런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기술적으로는 그 용어는 사실 없는 용어예요. 네. 근데 레벨 3부터가 이제 최근에 뭐 EV9이나 뭐 제네시스 G90에 장착되기로 했던 HDP 기능, HDP. 네,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는 부분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서 HDP예요. 그럼 뭐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시속 80km까지는 차가 알아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레벨 3 자체가 특정 구간에서 조건이 맞을 때만 자율주행을 하는 게 레벨 3예요. 아 선발 떼도 된다. 그렇죠. 손발을 떼고 잠시 쉽게 말하면 되게 좀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를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눈을 계속 전방 주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레벨 3는
손발은 떼도 돼요. 레벨 2까지는 손발을 떼도 얘가 가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레벨 3부터는 손을 떼고 나는 잠깐 카톡을 해도 돼요. 카톡을 잠깐 보는 건 되는 거죠. 근데 아이즈 오프를 하면 안 됩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 눈을 전방 주시는 의무사항이에요. 잠깐 보는 건 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레벨 4부터는 이제 눈도 떼도 돼요. 레벨 4는 네. 레벨 4가 되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레벨 4가 되면은 이제 모든 운전 자체, 운전 주체가 자동차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4부터가 진짜네. 그쵸. 진짜 자율주행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네. 차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죠. 게임을 한다든지 또 다른 잠을 잔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이고.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야. 네. 눈 맞추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벨 4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데 네. 이 레벨 4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 어렵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레벨 4가 되면은 사고가 나면 이제는 책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아, 얘 레벨 4쯤 되면 당연히 차선 변경도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지가 네. 깜빡이 넣고 네. 몇 초 있다 앞뒤차 간격 보면서 들어가고 우회전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하려면 FSD를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면은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제 목적지 설정을 하고 FSD 이제 자율주행을 딱 키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얘가 알아서 주차장 빠져나가서 아, 그래요? 길 찾아가서 램프 들어갔다가 빠져서 목적지 도착까지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바로 레벨 4 기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현대차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뭐 오토노머스 A2G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소네트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있긴 한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 플러스 상용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뭐 양산차에 적용되는 기술 이건 이제 사실은 현대차가 하고 있고 뭐 현대차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에 속해 있는 모비스라든지 또 만도라든지 이런 회사 만도 이름 바뀌었죠. HL 클랜 무브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네네. 그곳에서 이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바는 사실은 내가 돈을 주고 택시처럼 타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내 차가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내 차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용화가 언제 될 거냐인데 말이 많습니다. 레벨 3가 올해 될 거나 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도 않고 레벨 4는 정부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2027년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냐? 그때까지 이제 법은 다 만들어질 거냐? 특히나 또 보험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레벨 4가 돼도 레벨 4라고 말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일각의 뭐 의견도 있긴 해요. 홍길동이네. 그렇죠.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레벨 4, 레벨 3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베타 테스터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렇게 그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해서 성장하는 걸 봤잖아요. 과연 레벨을 우리가 꼭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도 많고 중국에 이제 샤오펑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샤오펑. 예, 샤오펑 전기차 업체인데 네네. 거기가 테슬라에 있던 직원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 테슬라 직원들도 많이 데려왔고 시스템도 테슬라랑 거의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에이다스 기능이 오토파일럿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엑스파일럿이라고 하고 근데 또 그 자율주행 기능은 FSD라고 하잖아요. 풀 네. 셀프 드라이빙인데 여기는 이제 또 NGV라고 해가지고 또 이름이 제가 약자만 지금 외웠는데 NGV. 예. 넌. 내비게이션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했는데 예. 그 기능을 이제 또 쓰면서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전략 자체를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레벨을 정의를 안 해요. 저도 어떤 뭐 외신을 번역한 기사를 볼 때는 레벨 3다, 레벨 4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네네네. 샤오펑도 레벨 정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만 하고 그 이제 법적으로 역시 그렇죠. 걸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네. 모양이네요. 그리고 저 작년에 또 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율주행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네.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 망한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망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기업 가치 15조가 됐던 회사가 망했거든요. 어디요? 이제 아르고 AI라고 해서 아르고. 네. 거기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거기가 이제 포드와 폭스바겐이 이제 투자를 했던 회사인데 네. 그때 당시 이제 기업 가치가 9조 정도 됐었고 야. 이제 미국의 우버에 이제 이은 두 번째 이제 그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가 투자를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15조 기업 가치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망한 거예요? 이게 포드에서 이제 여기에 떼고. 대한 이제 손을 뗐거든요. 네. 더 이상 여기 아르고 AI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레벨 4 자율주행을 지향하는 업체였고 이제 테슬라처럼 다른 뭐 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는 차에 있는 센서로만 할 거다라고 했던 업체인데 잘 안 되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용만 투입이 되고 서비스에 대한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매출이 없으니까 점점 돈만 까먹다 보니까 이제 포드가 우리는 그냥 레벨 4 전략은 잘못된 것 같아요. 손을 뗐고.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손을 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르고 AI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그때 모든 자율주행 업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르고 AI가 망하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VC 업체들도 아르고 AI까지 망했는데 우리가 니들한테 투자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지금 한동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줄이 막혔었죠, 그때는 네네. 완전히. 근데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돈줄이 막히면은 더 이상 개발이 어렵거나 이렇게 뭐 점점 개발을 소극적으로 가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율주행 업체가 조금 요즘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 이제 자율주행이 또 하나 이제 위기를 맞았던 거는 예전에 우버 사고 났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우버? 네. 우버 사고 났죠? 우버 이제 그 볼보 자율주행 차가 네. 사고가 났었잖아요. 제가 네, 사진을 네.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사고가 나면서 그 우버도 사실은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네. 네. 우버 입장에서는 운전 기사를 얘가 자율주행이 대체를 하면은 대박이죠. 엄청나잖아요. 네. 매출의 28%를 지금 우버 수수료 주고 있거든요, 기사들한테. 네. 그러면 28%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서 사업을 접고 매각을 했어요. 뭘요? 사업부 자체를 매각해버렸어요. 우버가? 네. 자율주행 사업부를? 네. 그 우버는 지금 사실상 자율주행을 포기해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우리는 그냥 플랫폼 서비스만 대행을 하고 차랑 기술은 우리는 사서 쓰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현대차량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사진을 제가 보시면은 사진 준비한 이유가 이 차를 보라는 게 아니고 차 뭐 부서진 걸 지금 만지고 있는 사람 등을 잘 보시면은 NTSB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MTSB? 예. 국토교통안전부서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떨어졌을 때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추락을 해가지고 그때 네. 2014년인가 13년인가 그때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추락하면서 네. 사람들이 막 많이 죽진 않았지만 다행히 네. 그때 그 사고 조사를 했던 곳이 NTSB가 이제 국내에서 좀 많이 알려졌는데 NTSB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토부와 경찰이 좀 합쳐져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정부에 여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때 이걸 보면서 막 사람들이 보면은 이 차가 어떻게 됐을까? 뭐 사람이 죽은 게 되게 화제가 되고 이제 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NTSB가 전면에 나서는 걸 보면서 자율주행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규제 산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서비스적인 측면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규제 산업이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잘하다가도 철퇴를 맞으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좀 많은 업체들이 좀 손을 뗐고 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아르고 AI 망하면서 또 손을 뗐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정체기가 온 거구나. 네.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는 제일 기대되는 건 당연히 EV9의 HDP 레벨 3죠.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EV9이? 아니면 EV9은 나왔죠. EV9의 그 HDP 기능. 그게 이제 언제 될지는 네.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해 안에 나와요? 연내 출시가 목표고 원래는 작년 목표였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 목표였다가 상반기 목표까지 갔고 지금은 연내로 지금 또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V9은 잘 나왔죠? EV9 차는 너무 잘 나왔죠, 사실. 그래요? 차는 잘 나왔고 그런 차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되게 대형 전기차잖아요. 대형 SUV 전기차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차들이 되게 잘 팔린 거 그러니까 보면은 고급으로 나온 전기차인 거죠? 네, 팰리세이드 크기에. 네. 우리나라에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세그먼트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거기에 대한 이제 또 기대의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자율주행 제대로 된 거 처음으로 나오는 거네. 뭐 테슬라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것 뭐 그런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을 우리 현대차, 기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차에도 쓸 수 있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테크 기업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초석이 될 수 있는 게 또 EV9이기도 하고 현대차 그룹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몇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점 출시도 늦어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얘네가 이제 강남에서 지금 강남 거기 테헤란로라든지 여기 되게 왔다 복잡한 갔다 지역에서 네. 예. 아이오닉 5에다가 지금 라이다랑 이런 걸 붙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도 작년에 6월달에 일단 할 거다라고 했다가 늦어졌고 연내할 거라고 또 늦어졌고 아, 저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한다고 막 한참.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막 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가서 막 타면서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차를 타는 건 좋은데 택시처럼 타려면은 부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해서 카카오랑 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카카오랑 협업을 한 거를 이제 작년 연말 출시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미뤄졌고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그것도 똑같아요. 1분기 때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상반기로 연기가 됐는데 현재도 지금 그 부분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강남을 가면 실제로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대중 서비스를 언제 할지는 아직은 조금 미정인 상황이죠. 네.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잘하고 있어요. 우버랑 리프트랑 뭐 같이 협업을 해서 라스베가스나 뭐 LA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그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술력도 좋고 또 쉽게 말하면은 그 서비스로 연계를 하는 그런 기능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아마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데서 좀 시원시원한 데서 한번 좀 잘 훈련 좀 하고 우리는 네. 조금 아마 난이도가 좀 있을 테니까 미국보다는. 어렵죠. 뭐 부산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막 6차선, 7차선 도로에서 막 차가 여기저기 끼어들고 갑자기 막 언덕으로 올라가고 이런 곳까지 해야 될 텐데. 네네네. 자율주행 업계에서 그 말이 있어요. 뉴욕, 부산, 인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인도도 장난 아니죠. 네. 자, 하여튼 오늘 자율주행 뭐 단계도 좀 저희가 살펴봤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회사가 잘하고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지 등등을 네. 쭉 살펴봤는데 자율주행이 저는 진짜 좀 타보고 싶거든요. 한 3단계, 4단계 정도면 정말 한번 타보고 싶은데 주변에 그 차 있는 분들이 없어갖고 근데 네, 돈 주고 탈 수는 있어요. 어디서요? 지금 상암에 가면은 상암 거기 DMC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상암 업무지구를 도는 42 자율주행 차가 있고 자율주행 그 스타트업이죠? 네네. 포티투 현대차가 인수한 네. 그곳인데 거기서 돌리는 차가 있고 또 청계천에 가면은 또 역시 포티투 다시 돌리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세운상가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셔틀이 있고요. 또 뭐 판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세종시를 간다든지 이렇게 네. 가시면은 뭐 전국 곳곳에 자율주행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제주도 가도 제주공항에서 뭐 중문에 있는 호텔까지 연결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도 라이드 플럭스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여러 지금 서비스를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지금 있긴 한데 네네네. 택시 타듯이 버스 타듯이 지금 일상으로 좀 녹아드는 데는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산 운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또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운전 고수이신가 봐요. 다른 데서 한번 해보시고. 네. 부산에서.
아 부산. 일단 부산도 뭐 좀 더 막히고 뭐 그런 동네가 더 있겠죠 뭐.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 이제 그 산 동네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네. 산에서 이렇게 쭉 바다로 내려오니 경사면 있는 데들이 좀 많아갖고 네. 거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울 이런 꼬불꼬불 길들이 좀 많은 것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네. 좀 운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길이 좀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또 웃긴 말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부산 택시 기사님만큼 자율주행차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할 거다. 부산 택시 기사님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진짜 막 15분 만에 막 쏴주시고 이러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듯이 막 그러시니까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시고 막 뒷차 혼란을 주려고 그런 농담 같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전설 같은 이야기죠. 네. 자 오늘은 류정희 기자와 여기까지 자율주행 알아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